1990년 8월 일본 한 가정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괴로워. 너무 분해. 혹시 너 사요코니? 지금 어디니? 자,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의문의 전화를 건 사람이 4개월 전 실종된 딸 미나미노 사요코였기 때문입니다. 야, 4개월 만에 실종된 딸과 연락이 닿은 거네요. 실종된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을까? 찾았겠네. 안타깝게도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또다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실종되기 전 약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사요코는 1990년 3월 말 네팔에 입국.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한 달 정도 트레킹을 할 거예요. 4월 3일 카트만두에서 보낸 편지를 끝으로 사요코는 연락 두절되며 실종. 가족들은 사요코를 찾기 위해 네팔로 향했고요. 자, 일본 대사관과 네팔 경찰의 수사 끝에 안나푸르나 인근 도시 포카라의 한 호텔에서 사요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 방 안엔 가방, 옷, 돈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뭐야?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이거는 이동하러 나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정을 풀고 뭐 앞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주변을 좀 뭐 관광을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 등산 중 사고사를 당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면 돈과 소지품이 그대로 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수색에 나섰던 네팔 경찰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사고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표. 그리고 4개월 뒤 그렇게 사요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분하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진 전. 그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온 건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2019년 8월 3일 한 영국 가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65km 떨어진 세렘밤의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한 리조트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방에서 자고 있던 15살 딸 노라 앤 퀴어린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1층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을 뿐 노라는 자신의 방을 비롯해 리조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산책을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추측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라는 납치된 게 틀림없어요. 노라에게는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평소 몸이 약한 노라가 창문을 넘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갈 리 없다며 납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노라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 군대를 비롯해 원주민 300여 명이 이 밀림을 뒤졌습니다. 또 헬리콥터, 드론, 탐지견까지 총동원, 실종 5일째 노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잠수부까지 동원, 밀림 내 강과 계곡도 샅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종 열흘째인 8월 13일 실종됐던 노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이제 무사히 발견된 건가요? 그러나 리조트에서 약 2.5km 떨어진 개울에서 발견된 노라. 이 노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고요. 옷이 벗겨진 알몸의 상태였다고. 납치야. 납치해서 성폭행. 아유.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유. 그런데요, 부검 결과 말레이시아 경찰은 노라가 굶주림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장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단순 사고사로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요. 또 평소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노라가 험난한 밀림을 혼자 헤매고 다녔는데 시신에서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어디 나뭇가지나 이런 데 긁히지 않고 2.5km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그렇다면 대체 왜 노라는 홀로 그 어두운 밀림 속으로 들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질 출신의 모델 엘로이자 핀투 폰테스. 그녀는 18살 때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패션의 메카인 뉴욕에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 서고 유명 잡지 화보를 장식하면서 스타로 등극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왕성하게 활동 중이던 2019년 6월 내일 폰테스에게 피팅하러 오라 그래. 저기
갑자기 폰테스가 연락이 안 됩니다. 촬영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폰테스. 그 어디에서도 폰테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지? 이거는 약간 납치 같은데요? 그런데 드디어 폰테스를 찾게 됩니다. 자,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뉴욕에서 약 7,800km 떨어진 브라질 남부 지역의 한 빈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더라? 내가 왜 여기 있죠? 발견 당시 폰테스는 길을 잃은 듯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고요.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야, 다행히 그녀의 배낭에 모델 계약 서류가 있어서 폰테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폰테스가 석 달 전인 2020년 7월에 브라질의 한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난 지금 행복하게 연애 중이에요. 가족들에게 날 찾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다시 폰테스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그러다 석 달 뒤 폰테스가 빈민가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야, 이건 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뉴욕에서 실종돼 브라질 빈민가에서 발견된 유명 모델.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1년 3월 15일 일본 미에현. 오후 2시경 귀가한 8세 어린이 카모마의 유키. 당시 아버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유키는 평소처럼 혼자 코코아를 타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경 언니가 집으로 귀가했을 땐 집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만이 있을 뿐 유키는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유괴인가 보다. 따뜻한 코코아면 정말 찰나다, 진짜. 순식간에. 아니면은 친구 만나러 그냥 막 나간 거 아닐까요? 실종 당일 유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시 제보에 따르면 학교 놀이터, 하천, 역에서 유키를 본 목격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즉 유키가 집안에서 납치되거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한 유키가 혹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게 아닌가 추측. 실제로 경찰이 입수한 결정적 제보엔 흰색 승용차에 탄 사람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겠네요. 대화를 했다면서요. 그 자동차를 좀 수배해야겠네. 유괴범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당시 돈을 요구하는 범인의 협박 전화나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후 유키의 실종 사실이 잊혀질 무렵 일본을 발칵 뒤집은 편지 한 통이 유키의 부모에게 도착합니다. 그 괴문서에는 매춘부 출신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괴했고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라는 내용을 유추해냈는데요. 하지만 편지엔 아무 흔적이 없었고요. 정말 유키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괴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무려 12년이 지난 2003년. 내 키는 170cm 정도고 난 짧은 파마 머리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유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대뜸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설명한다고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말한 짧은 파마 머리는 유키 실종 당시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의 인상착의와 일치. 놀라운 점은 당시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의 발신지나 발신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유키 실종은 여전히 의문에 의문을 더하며 일본의 3대 아동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14년 6월 불가리아의 공항에서 사라진 한 남성.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특히 실종 당일 공항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짐을 들고 가죠. 뭐 여행객 같은데요? 줄을 두리번 거리는데 왜 이래? 어머머! 가방 다 어디 가고? 가방 놓고 뛰어간다. 어디 가? 자, 재빠르게 달아나 종적을 감춘 실종자는 독일 출신의 28세 남성 라스 미텐크인데요.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발단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 여행 중이었던 미텐크. 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상대팀을 응원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고요. 당시 미텐크는
고막 파열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하게 싸웠구나.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 고막 상태가 더 악화될 거예요. 자,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압력 변화로 고막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미탱크. 결국 그는 귀국을 포기.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홀로 불가리아에 남았고요. 자,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여행 경비가 부족했던 미탱크는 값싼 호스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탱크가 묵은 호스텔은 매춘가와 불법 암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유범지대였는데요. 아이고. 저런 데가 싸니까 저런 데를 찾아갔네요.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미탱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 4명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방받은 항생제가 어떤 약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아니, 뭐 본의 아니게 무슨 뭐 범죄 목격자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연루됐을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거지.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왜 의심하죠? 그것도 이상했나?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미탱크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빠른 귀국길 항공편 예약을 부탁했고요. 곧바로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고막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의료시설을 찾은 미탱크. 그런데 검사를 받던 중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들어오자 미탱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간 겁니다. 왜? 이후 경찰이 그가 달아난 해바라기 밭 인근을 수색했지만 미탱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째 미탱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족과 고국에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메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메구미의 유골이 메구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연희가 메구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요.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짝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의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 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네.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 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젠화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젠화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불과 2년 사이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주택가에서 여성 3명이 잇따라 실종되는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여성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 가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경찰은 동일범에 의한 납치 사건이라고 판단,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펼쳤는데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난 2013년 5월 6일 밤 클리블랜드의 한 주택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놀란 이웃 주민이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가 보니 초라한 행색을 하고 두려움에 떠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설마 그때 실종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피해자. 놀랍게도 그녀의 정체는 10년 전인 2003년 4월에 실종됐던 여성 어멘다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여기는 저 말고도 2명의 여성이 더 감금돼 있어요. 2002년과 2004년에 실종됐던 미셸 라이트와 지나 베헤수스 역시 같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안 걸리고 그게 가능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역시 동일범의 소행이었네요. 그런가 보네. 납치범의 정체는 남성 아리엘 카스트로와 그의 형제들. 그들은 납치한 여성들을 무려 10여 년이나 지하실에 감금한 채 구타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은 냉골 같은 지하실에서 사슬로 기둥에 묶인 채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는데요. 심지어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나이트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자 유산시킬 목적으로 임신한 그녀의 배를 둔기로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휴, 결국 카스트로는 총 97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2013년 9월 죄값을 다 받기도 전에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사람을 가뒀는데 그걸 못 찾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 뻔히 이게 뭐 산골짜기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었는데. 같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웃이고. 야. 자, 당시 경찰은요, 납치범인 카스트로와 관련된 신고 전화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카스트로 집 뒷마당에서 여성이 기어다니는 걸 본 적 있어요. 난 그 집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신고했었다고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는 응답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려 10여 년의 소중한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피해자들. 그녀들의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9월 26일 밤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에 위치한 한 교육대 학생들은요. 이괄라에서 열리는 교사 임용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3명의 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43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그러게. 당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다가 도망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복면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고 우리를 습격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버스. 아니 뭐야. 그리고 교대생 43명 실종 발생 2달 뒤인 11월 멕시코 연방검찰총장이 발표한 충격적인 수사 결과 지역갱단이
학생들을 납치한 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죽여요? 깽단하고 학생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밝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깽단을 사주한 것이 바로 지역 경찰이었던 겁니다. 시위 잠재우려고? 그렇습니다. 경찰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납치한 뒤 너의 경쟁 조직원들이야. 알아서 처리해. 응? 학생들을 경쟁 조직원이라고 속여 지역 갱단에 넘겼고요. 이후 갱단이 학생들을 살해한 뒤 이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뒤 강에 버렸다는 겁니다. 우와, 시위를 잠재우려고 깽단을 이용한다고요? 그것도 무고한 학생들을. 경찰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두 명도 아니라 무려 43명의 건장한 대학생들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불태운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종 학생들의 가족들과 미주인권위원회 주장에 따르면요. 43명의 시신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나무 30톤, 디젤류 13톤가량이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갱단에게 이만한 물자를 동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종결을 합니까? 이후 경찰 갱단 1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만 100여 건 이상의 증거 중에 절반 이상이 고문 등 무리한 수사로 얻어졌다며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실종 사건에 개입한 다른 세력이 뭔가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그치,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후 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실 촉구 시위에 2018년 12월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멕시코 교대생 43명 실종 사건에 멕시코 군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우, 제가 봤을 땐 군대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있을 것이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8월 미국 플로리다주 닉의 어린 딸 조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우리 도피가 안 보여요. 놀란 가족들은 당장 도피를 찾아 나섰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아이고. 이 반려견을 잃어버린 분들은 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 흔적을 뭐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디 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 나간 반려견 도피가 이제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그리고 어디 가서 험한 일은 나가지 않을까,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이, 우리 도피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새 가족이 되어줄까? 실종된 도피처럼 가족을 잃거나 유기된 반려동물들을 다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었던 닉 가족.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진행하는 유기동물 입양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입양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도피야! 아빠 닉의 외침에 흰색의 갈색 털을 가진 한 강아지가 달려와 안기며 뽀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어머, 저기 있었구나. 진짜 도피 안 된 거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진짜? 예, 와. 3개월 만에 극적인 상봉. 애들 네. 행복해하는 거 봐봐. 어머.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뭐 그런 거였어요?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 달 전에 한 행인이 길에서 떠돌던 강아지 도피를 동물보호소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기견 보호사와 산책을 막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주인 닉의 눈에 정말 운명적으로 띈 것이죠. 진짜 이 정도면 하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도 안 되는 확률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렇죠. 실종됐던 반려견과 극적으로 재회한 가족들. 부디 앞으로는 절대 이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닉 가족들이 실종된 반려견을 다시 찾긴 했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 동물 등록제라는 걸 네. 좀 했으면 좀 더 빨리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목걸이나 펜던트. 네, 그냥 달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치.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41개의 세계 기록 달성. 9분의 무호흡을 기록한 여성. 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숨막히는 도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프리다이빙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챔피언
나탈리아 몰차노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잠수의 여왕이 그만 물속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해? 자, 2015년 8월 2일 몰차노바는 지중해 포르멘테라 섬 해안에서 다이빙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잠수복을 입고 하강이 용이하도록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닷속으로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자, 입수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몰차노바가 물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에 동료들이 입수를 해서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해양경비대와 500m 해저까지 탐지 가능한 잠수 로봇까지 동원돼 수색했지만 끝내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세계 최고 프리다이버의 실종, 심해로 사라진 프리다이빙 챔피언이라며 대대적으로 몰차노바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고가 나도 좀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시 단순 사고라고 종결짓지를 못했던 게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프리다이빙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몰차노바가 급류에 휘말린 건 아닐까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상에는 큰 이변이 없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몰차노바가 위험한 암초 지역에 걸린 건 아닐까였는데 하지만 바다의 암초 사이에 몸이 끼어 나오지 못한 것이라면은 시신이 발견되거나 구조 도중에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의 수심은 30에서 40m. 숨을 참고 자명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101m나 됐던 그녀에겐 어렵지 않은 코스로요. 몰차노바가 깊은 수심까지 잠수했다가 당황해서 물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의문만 남긴 채 심해로 사라진 잠수의 여왕 몰차노바. 그녀의 아들 알렉세이는 엄마를 바다에 놓아주며 이런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바닷속에 계실 것 같아요. 바다를 가장 좋아하셨으니까요. 1932년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1935년 하와이에서 미국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하늘에 화려한 기록을 수놓으며 하늘 위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미국의 전설의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하트. 1937년 6월 1일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항법사 프레드 누난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비행사.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7월 2일 동경 157도, 남이 33도 7분 상공을 비행 중이다. 다음 경유지인 남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던 어밀리아. 하지만 그녀는 이 무선을 끝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의 구축함, 60여 대 비행기 등 2주간의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결국 약 2년 후인 1939년 미 해군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경 어밀리아가 실종된 태평양 인근의 무인도 니쿠마로로에서 어밀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그곳에서 여성용 신발, 화장품 등도 함께 발견되며 정황상 이 유골이 어밀리아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골을 검사한 박사는 키가 작은 유럽계 남성의 유골이라고 발표하며 다시 논란이 수그러들었죠. 당시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기술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는 지금 기술로 하면 뭐 정확하죠. DNA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뭐야? 그래서 그 유골이 있었다면 현대 기술로 DNA 분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어밀리아가 실종된 지 약 80년 뒤인 2018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은 어밀리아와 99% 유사합니다. 인류학계 권위자인 리처드 얀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밀리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골이 없었다면서요? 유골은 실종됐지만 다행히 당시 유골의 크기나 특징을 기록한 연구 데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밀리아의 신체 정보와 니쿠마로로 유골의 데이터를 대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니쿠마로로의 유골이 어밀리아의 심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력한 추측일 뿐 진실을 풀어줄 유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어밀리아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웰링턴에 위치한 한 호수. 경찰은 이 호수에서 낡은 흰색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 자동차 안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은 바로 1997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40세 남성 윌리엄 몰트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클럽에 방문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금방 집에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무려 약 22년 만에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세상 22년 만에. 아유, 20년이면 가족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20년을 보냈을까,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꽤 지난 건데 22년 만에 발견이 어떻게 된 거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윌리엄 실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피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2019년 8월경 헨리는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 웰링턴을 구피어스로 살펴보던 중 호수에 있는 게 뭐지? 자동차인가? 자, 호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대를 해보니 자동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야, 저걸 또 어떻게 봤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헨리의 연락을 받은 새 집주인은요, 드론으로 호수에 잠긴 자동차를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려 22년 만에 윌리엄은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22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은 구피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차를 발견했어도 뭐 설마 저게 차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락해준 사람의 노력 덕분에 22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1997년 6월 14일 일본 미에현 17살 고등학생 야마 유코는 오후 8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10분 뒤면 도착해. 이따 봐.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유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라진 유코. 가족들은 사라진 유코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한편 친구 마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코의 무선 호출기에 자택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코가 실종되고 이틀 뒤 마이의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유코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다고요? 난 유코란 사람 몰라. 그냥 무선 호출기를 주운 것뿐이야. 호출기를 주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선 호출기는 담보로 받은 거야. 갑자기 말을 번복한 그 전화 속 남성이 의심스러웠던 마이는 그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마이가 경찰과 동행한 걸 눈치챘는지 그 남성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시 마이에게 연락했어요. 한 버스 정류장에 실종된 유코의 무선 호출기만 두고 사라진 남성.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남성은 며칠 뒤 무선 호출기를 잘 돌려받았냐며 또다시 마이에게 연락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이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 그 의문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남성의 정체는 당시 48세였던 타츠야. 조사 결과 그는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그의 강도 수법이 자전거를 탄 여자를 밀친 후 금품을 강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코, 그래, 유코도 자전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수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처음 타츠야를 발견했을 때 타츠야는
유코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야? 수사 도중에는 타츠야의 차 안에서 유코의 모발과 유코의 한자 사전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타츠야의 승합차 좌측 범퍼에는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코가 실종된 당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중인 학생 옆에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타츠야의 승합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 실종 직전 유코 주변에서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타츠야가 범인이라면 유코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서를 쥐고 있다니까요. 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경찰은 타츠야를 유코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난 범인이 아니에요. 유코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타츠야. 그리고 수사 결과 경찰은 타츠야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타츠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유코 실종 사건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코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유코의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이 전단을 나눠주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라며 유코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5년 일본 가가와현 사카이대의 한 숲에서 열린 죽순 채집 이벤트. 5살 여자아이 오니시 유키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죽순 채집에 나섰습니다. 집합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엄마, 나 죽순 한 개만 더 캐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순을 더 캐우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간 유키. 그런데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유키가 집합 시간인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엄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유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과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등 연일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동원. 며칠에 걸쳐 총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숲속 구석구석은 물론 연못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유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목격자 같은 분이 없었습니까? 목격자. 네. 목격자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키가 실종된 시간 즈음 그날 어떤 남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숲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다시 투입해 유키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쫓던 경찰견은 숲속 한가운데 대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휑한 장소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게다가 다른 경찰견 역시 같은 장소에서 추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수색을 했는데 저기서 못 찾았다는 거는 진짜 납치 아니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설사 했다 해도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키를 데려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을 겁니다. 자, 이외 이 안타까운 실종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수수께끼만 남은 소녀의 행방,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일본 방송사 역시 유키의 실종 사건을 분석하며 수차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만 남긴 유키의 실종. 경찰은 유키가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도요. 유키가 반드시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8살이 된 유키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숲속에서 행방불명된 5살 꼬마 유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3년 5월 29일 미국 메인주 리밍턴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거든요.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사라진 뒤 행방불명된 70대 치매 노인 로버트 맥도널을 애타게 찾는 가족의 실종 신고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치매 어르신이면 걱정이 두 배죠. 얼마나 또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실종된 치매 노인 맥도너를 찾기 위해 지역 경찰서,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디서도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실종 14시간 뒤인 새벽 6시경 소방서에서는 수색 구조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메인주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는 실종 노인 찾기 긴급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연결 전 리포터 칼 코스는 리밍턴의 한 거리에 나가 맥도너 실종 소식을 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깐만. 뒤에 계신 거 아니야? 잠깐만. 저분 아니야? 여러분 뭔가 느끼셨습니까? 느꼈어. 지금 리포팅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야. 그죠? 흰 셔츠와 청바지. 그러니까 일단 인상 차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야? 리포터 뒤로 지나간 노인이 바로 실종 노인 찾기 방송의 주인공인 로버트 맥도너였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와. 실종된 노인의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리포터 칼 코스가 매 눈으로 길을 지나던 노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했고요. 그가 실종된 노인 맥도너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와, 어떻게 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난 진짜. 말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긴급 편성됐던 실종 노인 찾기 방송은요. Well, sometimes timing is everything, Aaron and Shannon, and good news and a happy ending right now. The gentleman just kind of walked up behind us, and he identified himself as Bob McDonough. Of course, wardens say he has dementia here, and he's been missing for the last 16 hours. But as you can see, members. 맥도너를 찾는 내용이 아니라 16시간 동안 실종된 노인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으로 대신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기적이다 이거 진짜. 네, 저희도 뭐 사실 살면서 실종자 전단이나 광고를 무심코 지나가는 일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눈여겨보고 기억을 또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10월 실종된 지 2년 만에 마침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 60대 여성 제럴린 라르게이.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며 미국 전역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아까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걸 왜 슬퍼하신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럴딘의 이야기는 2013년 7월 그녀가 여행을 떠나며 시작됐습니다. 평소 제럴딘의 버킷리스트에 꼭 도전하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에팔레치아 트레일 완주하기. 참고로 에팔레치아 트레일은 미국 조지아 북부에 위치한 트레킹 코스인데요. 무려 3,500km로 소위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팔레치아 트레일로 향했고요. 고된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힘겨운 하이킹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만 그녀. 여보, 난 지금 길을 잃었어요. 경찰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럴드는 남편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깊은 산속이라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죠. 안 잡힐 수 있지. 아유, 어떡해. 제럴딘이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시각, 한편 남편 조지는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대규모 경찰 수색대와 소방대원들은 제럴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열흘간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제럴딘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아내 제럴딘이 실종된 채로 반년, 1년,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2015년 10월에 마침내 제럴딘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텐트 속에서 유해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휴, 슬프네요, 진짜. 그런데 그녀의 유해 곁에서 조지, 이걸 꼭 읽어줘 라는 메시지와 사랑한다는 의미의 XOXO가 적힌 노트가 발견됐는데요. 내 시신을 발견하셨다면 남편 조지와 딸 캐리에게 연락해 주세요. 몇 년이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꼭 선의를 베풀어 주세요.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도저히 답이 없다, 가망이 없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메모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럴딘의 핸드폰에서는요.
여보, 나는 지금 등산로에서 북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아. 제발 경찰에 연락해줘. 남편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끝내 전달되지 못한 문자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내의 다급하고 절박했던 순간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도 그녀가 떠난 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보냈을 텐데 이게 그냥 살아서 돌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가슴 아프네요. 자, 중국 쓰촨성의 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 왕밍칭은 늘 승객이 탈 때마다 전단을 건네는데요. 저 혹시 저 이렇게 생긴 사람 보시면 꼭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신의 딸을 찾는다는 전단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왕밍칭은 쓰촨성 청두에서 아내와 함께 과일 장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딸이 어디 갔지? 자, 그가 손님 응대를 하느라 3살 딸 치펑에게 잠깐 눈을 뗀 사이 순식간에 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곧바로 동네방네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21년의 세월만 무심히 흘러가 버렸는데요. 21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내가 택시를 운전하면 언젠가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곧장 택시 운전사 일을 구한 왕밍칭은 택시 후면 창에 실종 당시 어린 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담은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고요. 또한 승객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전단을 제작해 택시 내부에 비치. 그러다 보니 이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때 한 화가의 도움으로 현재 성인이 된 딸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도 마련해 SNS에 사연과 이 몽타주까지 올려 같이 널리 퍼지게 됐죠. 그런데 2018년 한 여자가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잃어버리신 딸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27살의 여성 캉잉이었는데요. 그녀는 SNS를 통해 우연히 실종된 왕밍칭 딸의 현재 모습이 그려진 몽타주를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과 똑 닮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24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 치펑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냈길래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을까? 자,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과일 장사를 하던 쓰촨성 청두 길거리에서 미아가 된 뒤 그녀를 발견하게 된 한 부부. 자,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의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전국을 돌며 찾아 헤매던 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불과 약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미치겠다, 더 미치겠어. 아유. 3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두 자녀를 둔 엄마가 되어 있었는데요. 아유. 아빠가 얼마나 진짜 신락 같은 희망 놓지 않고 그냥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빠 왕밍칭은 다시 만난 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가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2007년 9월 14일 영국 잉글랜드 북부 지역 동카스터에 사는 앤드류 고스텐의 실종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실종 사건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 이유, 실종 당일 앤드류의 행동 때문인데요. 오전 8시 30분경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선 앤드류. 하지만 소녀는 버스에 타지 않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선 열쇠와 게임기를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죠. 그리고 인근의 현금 인출기에서 200파운드, 한화로 약 36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약간 실종이 아니라 가출 느낌 아닌가요? 지금까지로는 그래 보이네요. 네. 자, 오전 9시 30분경 런던행 기차표를 구입한 앤드류. 당시 직원이 그에게 1파운드, 약 1,800원만 더 지불하면 왕복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앤드류는
아니요, 전 편도 티켓만 있으면 돼요. 라며 망설임 없이 편도 티켓만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전 11시 30분경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에 도착한 앤드류. 그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잡혔네요. 저기 있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이 모습이 앤드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앤드류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 뭐 CCTV 보면은 지금 뭐 길을 헤매거나 두리번거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앤드류가 사라진 지 어느덧 1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앤드류가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은 가족들. 그래서 가족들은 앤드류의 현재 모습을 예측해 몽타주 전단지를 제작해서요. 영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금도 계속 사라진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을까? 미스터리만 품은 소년 앤드류의 실종,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1998년 11월 24일 밤 11시경 일본 중부 미에현의 지역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24살 기자 츠지데 노리코. 야근을 마친 그녀는 사장에게 인사를 건넨 후 퇴근길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끝으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퇴근한 바로 다음 날 그녀의 차만 덩그러니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노리코가 평소 주차하던 곳이 아닌 잡지사 인근에 위치한 한 보험회사 주차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차 안에는 수상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비흡연자인 그녀의 차 안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뒤로 눕혀진 조수석 시트 등 노리코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죠. 납치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내역에서 실종된 당일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정체는 미에현의 한 청년회의소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A씨. 그는 노리코가 마을 축제 취재를 위해 시청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이었는데요. 노리코가 실종된 당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서 사과하려고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퇴근한 노리코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도로변에 그녀를 내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가 갑자기 무죄가 되면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A씨가 진짜 범인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각종 추측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의 판결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A씨가 노리코의 실종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증거 불충분. 근데 이제 무죄를 받으면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그런데 A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 그대로 잠적했다고 합니다. 비겁하다 정말. 이 수수께끼 같은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노리코의 부모는 어딘가에 있을 딸의 시신이라도 꼭 찾고 싶어요. 라며 애타게 딸을 찾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 아르헨티나 해군 44명이 탑승한 잠수함 ARA 산후안호가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기지에서 마르델 플라타 기지로 복귀하던 중에요. 남대서양 산호르 해만 부근 해안에서 약 430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 해군 본부에 비상사태를 보고한 산후안호. 잠수용 튜브로 물이 들어와 배터리에 합선이 발생했다. 배터리 관련 전기 고장을 보고한 산후안호는 다른 배터리를 활용하겠다며 다시 잠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산후안호와의 교신이 두절. 그리고 몇 시간 뒤 해군 본부는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수중 음파를 탐지했습니다. 뭐지? 이에 아르헨티나 해군은 사태 파악을 위해 실종된 산후안호 수색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무슨 사고 난 거야? 잠수함인 산후안호에 준비된 산소로 승조원들이 바닷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무려 18개국에서 산후안호 수색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실종 4일째 되던 날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발표.
산후아노로 추정되는 조난 신호를 7차례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찾아갈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후 해당 신호는 산후아노의 조난 신호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골든아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실종자들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잠수함 승조원들의 안전을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산후아노 실종 8일째 아르헨티나 해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탐지된 음파는 잠수함의 폭발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뭐 실종된 승조원들이 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거 아니에요? 뭐 해저에서 폭발했다고 하면 뭐 거의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산후아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면서 골든아워까지 놓치게 되자 실종된 승조원들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망망대해에서 자취를 감춘 잠수함 산후아노.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계속 산후아노의 수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실종 잠수함 산후아노 잔해 발견.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반도 연안의 907m 해저 협곡에서 산후아노의 선미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어디? 자, 실제 잔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네. 있죠. 잔해는 참혹했던 사고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는 산후아노의 침몰 위치가 해안에서 너무 멀고 수심이 깊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제가 있어 인양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족들은 사실 뭐 차가운 바닷속에 잠든 가족의 유해라도 아니면 뭐 유품이라도 그렇게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 택배 자주 이용하시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택배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 평소보다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택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택배 박스를 받은 수많은 이들은요. 이 얼굴, 이 이름 꼭 기억합시다. 택배 박스 옆면 누르면 테이프가 떠요. 그러면 테이프 안 자르고 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소 의아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 바로 택배 박스에 붙어있는 호프 테이프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있었어요? 5년 이상 찾지 못한 아동들은 무려 638명. 600명이 넘어요. 장기 실종 아동이 이렇게 많은지 전 몰랐고요.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요,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2020년 5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이해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실종 아동 찾기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테이프, 호프 테이프를 제작한 겁니다. 호프 테이프를 자세히 보면요. 장기 실종 아동 28인의 실종 당시 모습과 나이 변한 몽타주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 그리고 실종 장소, 신체 특징 등의 주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호프 테이프는요, 지난 5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지역 22곳의 총괄 우체국에 비치돼서요, 방문 택배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택배사와도 협력해서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배송 택배 물품에도 호프 테이프를 부착해 발송했는데요. 이렇게 실종 아동의 소중한 정보를 담은 택배는 무려 약 62만 개가 배송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장기 실종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회적인 어떤 배려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한 아주 멋진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특종. 2017년 국내 B사의 아기 물티슈 캡에 의문의 QR코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앱 다운로드 화면이 뜨는데요. 대체 이 앱의 정체가 뭐냐? 바로 경찰청이 만든 안전 드림 앱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질환자의 실종을 대비해서 지문과 사진,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놓는 지문 사전 등록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엔 지구대 방문에 직접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야 했지만요. 요 안전 드림 앱을 다운로드하면 좀 더 간편하게, 쉽게 지문 또 사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종자 검색과 실종자 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간편해서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아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미아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5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지만요. 반면 이 지문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했다면 평균 1시간 이내 미아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2016년 31%에 그쳤던 지문 사전 등록이 경찰청 홍보, QR코드 캠페인 등으로 매년 참여율이 조금씩 늘어서요. 약 5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팁이네요. 바로 웹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우리 딸도 좀 등록을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로 등록하시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은 개월수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니까 주기적으로 사진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문이야 바뀌지 않더라도 사진 정보 같은 거는 꾸준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 우리 아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 드림 앱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